여러분 1번 주제 확실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천안함 10주기 가슴 아프고 우리 면 먹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52.5%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리얼미터 우리가 믿고 걸른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국민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천안함 용사들 앞에서 너무 면목덥고 정말 이 나라 국민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번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번방의 조주민 이제 단독 범행이다 이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손석희하고 윤장현이 그냥 수천만 원을 쏘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저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암호화폐라든가 또는 이런 그 음란 채팅방이라든가 그 야동 공유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제가 취재를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미디어 쪽에 있는데 전문가라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한 2명 정도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상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쪽에 이제 상황을 잘 아는 사람한테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윤리 멤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주빈은 그냥 얼굴 마담 정도 바지 사장. 이게 아주 전반적인 이 결론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러냐. 일단 이거는 조주빈이 지금 24살, 25살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범죄 사슬을 과연 만 24살에 그 다음에 오다쿠나 마찬가지인 조주빈이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때는 이렇게 복잡한 범죄 사슬을 이 오타쿠에다가 골방에 말하자면은 앉아가지고 야동이나 보고 낄낄거리고 이랬던 애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설계자가 있을 거다. 지금 보면은 이제 범행에 먹이사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조주빈이 마약이라든가 야쿠자 방법까지 다 해갖고 조주빈이 얘기를 하면 그 행동대원이 거기서 돈을 갖고 와갖고 조주빈 집에 1억 3천이나 있었고 조주빈이 10억 정도의 돈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렇다 하는 모든 정황 속에서 사실 세상에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데 과연 조주빈이 이걸 다 감당을 할 수 있었을 건가? 일단 범행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체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혼자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주빈 뒤에 진짜 설계자, 진짜 말하자면은 이 고단수에 이 판을 다 읽고 경험이 많은 진짜 업자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이번에 이제 수천만 원을 안긴 이제 손석희, 그 다음에 윤장현, 이런 거를 보면은요, 이것도 너무 이상합니다. 과연 손석희의 개인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딸 수 있었을까? 이거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손석희의 지금 최근에는 통화를 안 해봤지만은 손석희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손석희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했었고 이러면서 또 손석희가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지 세상에 손석희의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더구나 윤장현에 대해서도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다. 자, 이 두 번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일종의 저명 인사, 셀럽에 대해서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조주빈 정도의 25살 먹은 그 젊은 애로서는 이거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인맥,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획력이에요. 범죄의 기획력. 자, 윤장현한테는 손석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시켜준다고 하고요. 또 손석희한테는 당신 가족들을 누가 살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자료를 줄고 여기에 대해서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보내라. 이래서 각각 2천만 원, 3천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말하자면 훌친 거죠. 이거를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윤장현이가 아무리 얼빵하고 손석희가 세상하고 이렇게 막 싸우느라고 아주 지쳐 있었다 하더라도 지친다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송금을 합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범죄적인 기획력,
범죄의 구성을 조주빈이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요, 조주빈이 윤장현을 다른 청년이라는 모 청년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JTBC의 스튜디오에 가서 그 청년이란 사람이 손석희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윤장현이가 두 눈으로 보고 송금을 했다. 근데 출연을 못했다. 이게 불발됐다. 사기당했다. 이러는데, 자, 여러분, 방송국의 로비라든가 또는 뭐 PD라든가 기자의 사무실, 이거는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로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무실에 들어가는 건 어떠냐? 그 본인하고 확인을 합니다. 자, 아무개 씨 오늘 만날 약속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사무실까지 올라옵니다. 사무실까지 올라오는데도 힘이 들거든요. 근데 스튜디오입니다. 스튜디오 여러분. 스튜디오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서 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석희하고 스튜디오에서 그 청년이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윤장현이한테 그 장면을 보여주고 확인을 해줬다. 그러니까 손석희하고 윤장현하고 직접 만난 거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어쨌든 윤장현이 그에게 그 장면을 보여줬다는 거는 경찰의 수사 결과 확인이 된 팩트인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즉 손석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야지 스튜디오까지 가지, 웬만한 사람은 스튜디오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작가거나 적어도 FD거나 그 방송 인력이거나 이거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까지 진출을 했다는 걸 보면은 조주빈이의 인맥이라든가 기획력 갖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을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그 미디어 쪽에 전문가가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4살의 젊은 애가 설칠 수 있는 판이 아니다. 또한 미디어 쪽에 있는 전문가 넘버2는 뭐라고 했냐?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정교하고 복잡하고 고난도의 수법이다. 24살짜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2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는 바지 사장이고 얘는 그 중에 인력이 하나고 진짜 업자, 진짜 설계자는 뒤에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조주빈이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흘끗 보고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죠. 조주빈이가 얘기하는 거 보면 얘가 보통 고난도가 아니고 손석희나 이 윤장현이란 사람이 뭐 N번방에 들어갔기보다는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이제 뭐 사기당한 게 맞습니다. N번방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사기 수법이다 하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요, 조주빈이라는 애는 N번방에서 이거 관리하기도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그런 애가 사기 수법까지 다 한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위에서 우리가 뭐 범죄 영화를 보는 것처럼 위에서 다 지시를 내리고 오다를 내리면서 총괄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설계자. 근데 이 설계자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조주빈이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고 적어도 30대 말하자면은 후반 정도는 될 거고 사회적인 경험이 있어서 상당히 인맥이 많은 사람. 예를 들면은 손석희라든가 윤장현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방송국 쪽의 작가라든가 FD라든가 PD 쪽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명문대 출신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도 굉장히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조주빈이처럼 그냥 날로 먹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여러분도 그 소라넷 그 운영자 보셨을 거예요. 부부가 다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치밀한 이런 암흑의 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피아도 보면은 마피아가요, 얼마나 많은 변호사를 고용을 합니까? 그리고 마피아에서도요, 이 변호사들이 최고의 위치를 하면서 늘 세탁하는 법, 범죄로부터 빠져나온 법,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N번방 범죄의 경우는 택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정은교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천안함
10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손석희하고 윤장현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파설 멤버님께서 손석희 비리 단단히 코가 꼈습니다. 자, 다들 이러시고요. 또 정석진 멤버님께서 네, 뒤늦게 오셔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천하남 용사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안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인사도 할 수 있고, 네,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손석희의 경우는요. 어저께 이제 손석희가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 진술을. 제가 이제 그거를 보니까 이제 손석희의 이제 심리 상태라든가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손석희의 법정 최후 진술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그림이 확 그려집니다. 그래서 손석희는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심리적으로도 아주 취약해 있었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에 대해서 또 이런 협박 비슷하게 오면서 돈을 달라 했을 때 손석희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손석희가 세상에 또 이게 드러나갖고 뭐 손석희 하면은 플러스 뭐 무슨 차 과천 주차장 이러면서 나오는 게 두려웠을 가능성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인간의 심리를 읽자면 그 다음에 남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손석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 거는 맞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손석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JTBC 사장 또 JTBC에서 회사의 이름으로 손석희의 말하자면 입장을 발표를 했죠.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또 아웃라인이 또 확 그어집니다. 거기서 손석희는 뭐라고 했느냐? 자기 가족들을 살해한다는 시도를 K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김웅이겠죠. 했기 때문에 그 김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잡기 위해서 이 증거를 잡기 위해서 돈을 송금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매우 허술합니다, 여러분. 왜 허술하느냐? 우리가 유괴 사건에 있어서 범인들이 경찰에다가 신고하게 되면은 네 딸은 세상 끝이야 뭐 이렇게 협박을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경찰과 함께 갑니다. 왜? 범인 목소리 녹음해야 되고 또 경찰이 또 추적장치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증거로 삼으려면 경찰에다가 직방으로 바로 말하자면 알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는 알리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가 손석희의 변호인단을 보면은 10명의 거의 10억대에 이르는 변호인단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변호사들한테 손석희가 말하자면 의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변호사 뒀다가 뭐 국 끓여 먹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비싸게 해주고 산 변호사인데 그러면 여차 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손석희는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저께 손석희가 낸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손석희에 대해서 이 말하자면 조주빈과 플러스 알파들이 또 다른 건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손석희는 묻어버리고 싶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손석희가 또 하나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내가 증거를 잡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협박이 또 다른 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협박. 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손석희라는 사람이 어저께 이 법정에서 자기가 36년의 언론인 생활을 이렇게 마감할 줄은 몰랐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손석희로서는 참 그 참담한 심정을 그렇게 받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손석희의 그 행동이라든가 또 손석희가 한 대처 이거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납득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손석희는 협박에 굉장히 많은 협박을 받았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어저께 손석희의 그 법정 진술을 한 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걸 읽어보고 객관적인 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윤장현, 이 광주시장, 광역시장의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제주병원에 이사장으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웃긴 게, 이 좌파들은 끝까지 봐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사장 자리를 지금 꿍치고 앉으니까, 이 검찰에서, 경찰에서 전화를 해도 일제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이 윤장현 시장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이 사건에 보면은요, 그 청년을 시켜가지고 조주빈이 말로는 협박이 아니라 너를 도와주겠다. 이 윤 시장 얼마나 괴로우냐. 그러니까 윤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JTBC에 가갖고 출연을 해서 이 속사정을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또 쫄래쫄래 달려갖고 그 스튜디오에서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걸 보고 또 송금을 2천만 원 했다고 그러는데 3천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송금을. 아니, 이 사람 돈도 많아요. 권양숙이라고 보이스피싱 사칭하면 4억 2천만 원도 또 주고요. 그것도 이 중에 뭐 자기가 꿔서 줬다 하더라도 얼마나 웃기는 겁니다. 정말 창피해도 이런 창피가 없는 거죠. 근데도 그 창피를 당하고도 이걸 해준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 자체가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광주광역시장에 공천을 받을 때도 이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 광주 분들한테, 저도 이제 광주에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딱 일관된 게 있어요. 사람 좋다. 능력 없다. 시민단체 한 거밖에 없다.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광주광역시장에 공천을 준 민주당이나 또 그것을 찍어준 광주 시민들 얼마나 지금 창피합니까? 왜? 아니, 저 정도의 수준, 낱말에 이렇게 홀가닥 넘어가고 권양숙이라고 그냥 목소리 쫙 깔고 하니까 4억 2천만 원 송금해주고, 이게 도대체 기본적으로 소양이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에게 광주시에 그 어마무시한 행적을 맡겼다는 거. 광주 시민들도요,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요, 아무나 저기 공천 줍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완전 망신살인 거예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번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4억 2천만 원 날렸으면 되는데, 두 번째까지 이렇게 또 사기를 조주빈 일당한테 당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 이 윤장현이란 사람은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왜? 한 번 속이면은 보이스피싱한 사람들이 악당이라고 하지만 두 번 속으면 윤장현이 나쁜 겁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개망신 당한 게 윤장현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게 아닌 거죠. 아유, 정말 창피합니다. 제가 광주 시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창피합니다. 그 대단한 광주 광역시장이 바로 이런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네, 최 대표님 너무 자주 슈퍼챗 후원해 주시는데 오늘도 슈퍼챗 후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소영 님께서도요,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손석희 와이프라면 속 터질 듯 밤에 쏘다니질 않나, 돈이나 뜯기고 다니질 않나, 얼굴만 번지르려 하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손석희 그 부인은요, 지금 미국에 가 있어요. 이 암 치료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어떤 별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아들 둘이 있는데, 뭐 지금 나이가 30도 다 넘고 결혼도 하고요. 뭐 그렇게 가족 살해 협박에 뭐 할 정도의 그게 아닌데, 손석희가 그거 자체에 얼른 돈을 보내줬다는 거, 이것도 진짜 이상하죠.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네.